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유로존 문제를 잠시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제금융 조성에 대해서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독일은 구제금융 조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남유럽 국채가 정크 수준으로 설령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수하겠다라고 했던 이 ECB의 강한 의지도 한몫을 했겠습니다만, 딱 그날부터 남유럽 채권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월요일 1.903%였던 것이 딱 하루 만에 화요일 새벽에는 1.747%로 훅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와 스페인 국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그리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3월 18일 최고점이었을 때 3.885까지 상승했던 것이 독일의 찬성 발표 직후 화요일 새벽에는 2.237%까지 떨어졌고요. 이 스페인 국채 역시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0.91%까지 떨어지면서 1% 아래로 다시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찬성했다고 해서 모든 걱정거리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기금 조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했을 뿐이고, 그에 대한 보증과 운용 방식 등 아직 많은 이견들이 남아있거든요. 하긴 19개 국가잖아요. 이 모든 나라의 입맛에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죠. 단일 정부로 구성된 미국은 이미 4번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이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은 아직도 협의 중이라니 말이죠. 게다가 기존에 합의된 5천억 유로도 규모 면에서 너무 작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껐다지만 유럽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이번 주에도 큰 조정 없이 강세를 보였어요. 지난 4월 월간 수익률을 기준을 한다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S&P 기준으로 1987년도 이후로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보였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이거 조정이 언제쯤 시작될까? 요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중을 축소한다면 어떤 뉴스를 유의해서 봐야 될까? 요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선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좀 살펴보죠. 가장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2,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명확하게 아직 숲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이 일반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주가 지수는 지난 3월의 저점을 다시 트라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P 기준으로 2,863포인트 지점에서 이미 숏배팅을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프리 건들락은 이 채권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상승을 기술적 반동으로 본 겁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하락이 재개될 것이고, 그 조정폭은 지난 3월의 저점을 다시 깨고 하락할 정도로 깊어질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보다 좀 더 비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캇 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자본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장 자본주의로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실업률은 최소 4년 동안 20%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물론 긍정적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는 매우 심한 침체와 위축을 보이겠지만 그 침체 기간은 고작 2, 3개월 내로 무척 짧을 것이다. 이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침체 기간인 11개월보다도 더 짧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골드만삭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별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는 현 증시에 대해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비관론자도 그렇고 낙관론자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진 악재에 마음을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기업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지난 수주 동안 발표됐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사상 최악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고객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기록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악이다라는 글을 수도 없이 썼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심하게 찌그러든 경제 지표들이 주가를 끌어내렸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증시는 4월 한 달 상승률로 지난 198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니까요. 역시 이유는 이미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드립니다만 시장에 충분히 알려진 악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뉴스로 조정을 받게 될까요? 대략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악재가 새롭게 생기거나 혹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희망이 노출되거나 희석될 때가 되겠죠. 예기치 못한 악재는 말 그대로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이 기대했던 희망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략 시장은 중요한 세 가지의 호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연준의 무차별 유동성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락다운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세 번째가 5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죠. 이미 미국에서는 방역 수칙의 준수하에 조지아주, 오클라호마주에 대해서는 지난 24일부터 체육관, 네일숍, 미용실 등의 영업 재개를 시험적으로 허용했어요. 만약 이 두 개의 주도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눈에 크게 띄게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오는 5월 1일부터는 텍사스, 테네시, 엘라베마, 아이다호, 미시간, 오하이오 등에서 락다운이 일부 해제될 전망이고요. 그 뒤를 이어 알래스카, 아칸소 주가 아마 5월 4일부터 그리고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는 5월 8일부터 경제 활동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죠. 물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뉴욕은 15일까지로 연기해둔 상황이고요.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5월 초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스페인은 5월 2일부터 외출이 허용될 예정이고 벨기에는 5월 4일부터 의류나 이런 이 간단한 상점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역시 5월 4일부터는 직장 복귀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락다운이 5월 말을 넘기지만 않는다면 어지간한 악재는 반영이 되어올 것이다. 이미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런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그 기대치로 인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도 한 몫을 했을 건데요. 물론 지난주에 중국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에 실패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이 신장 같은 곳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없어서 임상이 중단된 것을 실패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길리어드사의 구체적 해명이 있었고 오로지 중국의 실험만으로 결론을 지을 수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아시다시피 WHO에서 지정한 4개의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곳에서 다면적인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거든요. 언제 어떤 결과가 툭 튀어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 많은 실험체 중에서 길리어드 실험 결과가 가장 상징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식 실험 임상 결과는 5월 말이었는데요. 조금 앞당겨져서 5월 중순께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보다 앞서서 중증 환자 400여 명에 대한 간이 임상 결과가 4월 말쯤에 발표되기로 했습니다. 이 희망이 살아있다면 증시는 좀처럼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락다운이 실제로 해제되는 순간까지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5월 초까지는 주가가 큰 조정 없이 곰실곰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우리가 긴장을 해야만 하는 시기는 그 희망이 노출된 이후부터입니다. 호재가 다 이렇게 노출된 이후, 락다운 해제 이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이러스가 잘 통제돼서 락다운을 해제시키는 곳이 좀 더 많아지면서 또 추가로 렘데시비르의 성공적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험적 락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바이러스가 재확산돼서 다시 경제가 잠겨버리지만 이 렘데시비르는 치료제로서 확신 있는 자신감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는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락다운이 점차 해제되겠지만 렘데시비르의 임상 실험은 실패하는 것. 네 번째는 둘 다 실패하는 것이겠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면 첫 번째가 되겠고 최악은 네 번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 수 있는데요. 근데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 이 어떤 것이 좀 더 긍정적일까요? 저는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를 락다운의 점진적 해제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 이 범용성을 갖춘 치료제의 완성으로 보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세상이 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 생각도 덩달아 변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리가 과거에 비해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백신이 아니라면 담지 치료제만으로는 예전의 안정적 심리 상태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백신이라는 게 내 몸속에서 이 시작부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치료제는 일단 내가 병에 걸린 이후부터의 치료니까요. 아무리 범용성을 가진 치료제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막 재확산된다면요. 락다운 해제 계획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 아무리 렘데시비르가 긍정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락다운 해제 이후에 다시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면 지금까지 기대치로 오른 주가는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 있는 전망을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심지어 백신 개발과 관련된 전망도 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린 생각을 줄 정도니까요.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의 리처드 해치드 대표는 이제껏 논의해왔던 백신 생산 시점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백신이 보급될 수도 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피가 지원하고 있는 몇몇 백신은 늦은 봄이나 굉장히 빠르죠. 빠르면 여름에라도 이 2단계 시험에 들어갈 것이고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사용을 기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첫 번째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인플루엔자 혹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책임자 파시 펜티너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응하더라도 이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연말까지도 준비되지 못할 거다. 백신 개발이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름대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많은 단계의 임상시험이 수반되는데 이를 완성하는데 1년 반에서 2년 타임라인을 갖는다? 이건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다르죠. 하지만 말이죠. 락다운 해제가 다소 성급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정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번 주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주들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이 보건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이후에 시험적으로 락다운이 해제된 조지아주,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일을 좀 살짝 걱정스럽게 만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굳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차 확산은 언제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심적인 견해예요. 미국의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올겨울 정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고 이게 독감 시즌하고 맞물려서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리 바이러스를 겪었잖아요. 락다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동이 통제된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정부가 노동절 연휴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한 날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시트립의 여행 상품 검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말이죠. 실제로 이번 연휴에 중국 내의 여행객은 대략 1억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한 1억 5천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진중하게 가정해 보죠. 5월 5일 날, 그러니까 긴 노동절 연휴가 지나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잘 통제됐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면요. 예정되었던 미국과 유럽의 이동 통제는 해제되겠죠.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가는 그런 기대치를 일부 반영해서 지금까지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재에 의해서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월 5일 이후에 중국에서 비보가 날아든다면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었다는 보도가 있다면요. 당연히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선진국에서의 락다운 해제 계획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락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대입되었다는 점을 믿으신다면 연휴 이후에 확진자 증가가 증시의 어떤 그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측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지금까지 하락시마다 매수만 그냥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85% 수준입니다. 밑에서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시장 상승은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대략 2가지 이상의 호재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라는 생각인데요. 그 호재들이 노출될 때마다 현재 85% 수준인 주식 비중을 70%까지 낮춰둘 생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렘데시비르에 대한 400명 임상 실험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죠. 이게 좋게 발표된다면 즉시는 좀 주가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5%포인트 비중을 줄이고 5월 5일 중국의 연휴 기간이 끝날 무렵을 전후해서 선진국의 락다운이 해제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또다시 10%포인트 비중을 낮춰서 70% 수준의 비중으로만 유지해둘 생각입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5월 5일 이후로 주가가 하락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조건 시황을 고려해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전략을 세우자는 의미이지 어설프게 미래를 예측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이번 비중 축소는 변동성에 대한 대비일 뿐 시장의 하락 전환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어요. 시장이 뭐 때문에 지금 떨어졌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점을 굳게 믿으신다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면요. 시장은 원위치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백신은 언젠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딱 백신이 나왔다고 발표되는 순간부터 오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의 개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발표되는 날에는 이미 시장의 낙폭을 거의 회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물량 70%의 수준은 반드시 가지고 있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